이제 여기까지 살펴본 건 그냥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퀀텀을 어떻게 짜고 그 퀀텀 컴퓨팅의 기본이 되는 QBC 뭐고 이런 거 클래시컬 컴퓨팅에서 표현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가 차이가 나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퀀텀 컴퓨팅을 조금 더 바꿨어요. 아까 그 베이시스 벡터의 컨비네이션이라고 했던 거를 자, 확률적으로 결과값이 계산되는 이 벡터 값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 알고리즘은 확률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확률 기반의 알고리즘을 가진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계산이 되는 알고리즘의 영역을 BQP라고 합니다. Bounded Error Quantum Polynomial Time이라고 해서 퀀텀 컴퓨팅으로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새로운 영역입니다. 쇼 알고리즘과 그룹 알고리즘이 여기에 속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P 알고리즘이 BQP의 일부 표현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할 텐데, 그래서 BQP에 속하는 문제들만 풀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저기를 벗어나면 이제 풀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BQP의 정확한 디파인은 있지만 뭐 바운더리나 이런 건 이제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뭐 확대되거나 이제 저기에 속하는 문제들이 점점 좀 많아지겠죠. 이제 대표적인 쇼 알고리즘을 되게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이제 뭐 몇몇 연구가들 생각하는 퀀텀 컴퓨팅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쇼 알고리즘이 되게 큰 키를 주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쇼 알고리즘을 푸는 단계를 1부터 5단계까지 나눠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쇼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냐면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그 두 개의 소인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 자연수를 만 가지고 그 두 개의 소인수를 찾는 소인수 분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고요. 되게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복잡성이 기인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RSA 알고리즘입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래서 요건 어떻게 찾냐면,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이게 엄청나게 큰 자연수예요. 엄청나게 큰 자연수를 라지 n이라고 보면, 1보다 크고 라지 n보다 작은 스몰 m을 임의로 택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찾았는데,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 최대 공약수와 m이 소인수 분해가 된 겁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끝. 오이 완전 운이 좋은 거죠. 하지만 통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최대 공약수가 1이 나와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이게 왜 이러는지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냥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임의로 택한 m을 a 0부터 무한히 증가하는 자연수 a에 곱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m이 5라면 5의 0승, 5의 1승, 5의 2승 이렇게 하는 거죠. 걔를 n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나오겠죠. 이제 m이 엄청 큰 수지만 어쨌든 m의 곱이 그 m을 a승을 하니까 언젠가 크니까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나누다 보면 이 나머지 값이 반복이 되는 주기 p가 나온대요. 그 p를 퀀텀 컴퓨팅에서는 퀀텀 퓨리어 트랜스포 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찾아요. 이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물론 이제 그 주기를 리니어 이제 우리가 쓰는 블라스 이런 데서 제공하는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포를 쓰면 찾을 수 있지만 얘는 엄청난 그 기하급수를 요하기 때문에 QFT가 엄청 빨라요. 그 P를 찾습니다. 빠르게. 이 빠르게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몇 초가 아니라 좀 어쨌든 클래시컬보다 빠르게. 그럼 그 P를 갖고 P가 홀수면 네 1번으로 돌아가서 예,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시 M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짝수라면 P를 2로 나눈
지수승을 m에다 하고 걔에다 1을 더해요. 그러면 그걸 n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0이면 네, 다시 스텝 1로 돌아갑니다. 아니라면 찾은 거예요. 바로 그 m의 p 나누기 2승 더하기 1이 소인수입니다. 그리고 반대 소인수는 p의 m의 p 나누기 2승의 빼기 1입니다. 죄송해요. 자, 그 m의 p를 2로 나눈 지수승 빼기 1 그리고 더하기 1과 n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그 두 값이 바로 n의 소인수 분해된 두 소인수입니다. 자, 이제 사실은 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다 찾을 필요 없겠죠. 하나만 찾아서 n을 그 수로 나누면 소인수가 나올게요. 자, 이렇게 보면 스텝 1, 2, 3, 4, 5 중에서 스텝 2를 제외하고는 클래시컬한 컴퓨팅으로 풀어야 돼요. 저거는 물론 이제 앞으로는 더 빠른 알고리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쿼антम 컴퓨팅에서 느립니다. 그래서 스텝 2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스텝 1, 3, 4, 5는 엄청나게 느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제 그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 그림 밑에 있는 논문이 이제 그 논문인데 자 스텝 1부터 3, 4, 5는 클래시컬한 컴퓨터에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리고 스텝 2는 퀀텀 컴퓨팅에다 던지는 거죠. 근데 이제 병영 컴퓨팅 하신 들은 아시겠지만 저런 머신 간의 또는 데이터의 카피가 전체적인 시스템 퍼포먼스에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저걸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로컬리티도 높이고 이제 어떻게 잘 분해해서 계산할 건가를 엄청나게 계산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퀀텀 컴퓨팅으로 풀려고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소인수 분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슈퍼컴퓨팅에서도 뭐 몇 년씩 걸린다고, 몇십 년씩 걸린다고 해요. 퀀텀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며칠? 일 단위로 이제 수십 년 단위에서 일 단위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클래시컬 컴퓨팅에서 계산한 거를 퀀텀 컴퓨팅으로 계산하는 뭐 저게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 걸릴 수도 있겠죠. 그 시간은 너무나 미미한 거예요. 퀀텀 컴퓨팅을 썼을 때 얻는 이득이 복사하는 데서 오는 트레이드 오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팅 영역 부분들은 퀀텀 엄청나게 거대한 퀀텀 컴퓨팅에서 풀 거고 그 퀀텀 컴퓨팅이 여러분 옆에 있지 않겠죠. 여러분 PC에 GPU처럼 꽂히지 않을 거예요. 저 먼 곳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에서 클래시컬한 부분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슈퍼컴퓨팅, 클러스터 컴퓨팅, 뭐 클라우드에서 계산을 하고 퀀텀에 필요한 부분만 퀀텀에 던지고 퀀텀에서 온 값을 받아서 클래시컬에서 다시 계산하는 이 루틴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퀀텀 컴퓨팅을 활용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알고리즘을 퀴스킷 또는 퀀텀 게이트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퀀텀에 필요한 부분만 퀴스킷, 크리킷 또는 퀀텀 게이트로 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의 시간은 엄청나게 단축되지만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일부분 바뀌면 돼요. 그리고 저 부분은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쓰듯이 또 텐서플로우 위쪽에 더 많은 알고리즘들이 랩핑돼서 나오죠. 레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기계학습 또는 뭐 RL립 같은 거 보면 강화학습, 뭐 베이스 AI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은 것들이 앱스트랙션 돼 있잖아요. 다 돼 있을 거예요.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퀀텀 컴퓨팅의 엄청난 파워와 거기에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라이브러리화 돼 있고 걔가 저 먼 곳에 있는 리모트에 있을 뿐이에요. TCP 프로그램을 하든 뭐 gRPC 쓰든 그런 리모트에 있는 것들을 쓰는 연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퀀텀의 컴퓨팅 파워를 여러분의 클래시컬한 프로그램 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퀀텀 컴퓨팅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되게 복잡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퀀텀을 이해하면 사실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또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걸 보면, 퀀텀 컴퓨팅은 반드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걸 사용하기 위한 코스트는 싸질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위에 돌아가는 라이브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림에서 여러분의 클래시컬한 컴퓨팅 파워, 로컬이 됐든 슈퍼컴퓨팅, 어떤 뭐 여러분이 사용하는 슈퍼컴퓨팅 리소스가 됐든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든 이곳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퀀텀의 리소스에 접근해서 값을 얻어오고 그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미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퀀텀을 준비하고 있어요. AWS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연계는 안 돼 있어요. 이제 제가 확인한 바 연계는 안 돼 있지만 언젠간 연계가 될 거고 제가 말한 형태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퀀텀의 파워를 여러분의 현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거고요. 좀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이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요 뒤에 이제 후속 영상을 올릴 거고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자,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퀀텀 컴퓨팅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NISQ의 SQ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퀀텀은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오류도 있고 노이즈가 껴있는 퀀텀 컴퓨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초로 간단하게 알아본 PQP 알고리즘이 뭔지 어떤 게 있는지 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들을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아직은 되게 로레벨밖에 없어요. 뭔가 이거를 한 앱스트랙션 돼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내가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기회라고 봐요. 아직 없잖아요. 누군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제가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제공된 걸 제가 빨리 캐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퀀텀 컴퓨팅에서 이제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런 컴퓨팅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퀀텀을 저희 회사에서 직접 하고 있지는 않아서 여기서 설명드린 건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하면서 이해한 것들이고요. 뭐 여기서 나온 뭐 정책이나 뭐 이제 어떤 뭐 방향성 같은 것들은 회사와 연관이 없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뭐 이제 PT에서 사용된 모든 사진들 또는 뭐 데이터들은 저 이제 라이센스 이슈 없는 것들만 다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출처 표기가 필요 없는 그림들도 제가 출처를 모두 다 표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커먼 크리에이티브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먼 크리에이티브 라이센스 섹션으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URL로 다 표시를 했고요. 그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주는 슬라이드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림은 제가 구매한 오피스 365로 구매한 제 소중한 오피스에서 만들어준 거니까 제가 취득한 라이센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좀 다소 길고 좀 난해하고 복잡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초반에 설명드린 그런 유튜브들을 참고를 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더 많은 설명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나올 설명에 대해서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유튜브를 뭐 이렇게 막 활약 잘 되게 한다기보다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정리된 거를 이런 파워포인트 형태의 문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설명하는 이런 오랄적인 부분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